동무 최고 존엄의 명령을 잊었나? 동무 가족들이 동무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실수하지 말라오. 통신이 끝나고 그녀는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북한 보위부가 보낸 특수 간첩. 목표는 바로 한국에 숨어있는 북한 최고 권력층 탈북 간부의 암살. 위장된 결혼, 숨막히는 추격, 다가오는 총성. 잔인하고 냉혹한 여간첩의 충격적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요즘 젊은 세대가 잘 모르는 진실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댓글에 꼭 애국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많이 보고 각성할 수 있으니까요. 애국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늘 얘기는 북한 탈북 간부 암살 임무를 맡고 난파된 여자 간첩의 이야기예요. 흥미롭게 들어주세요. 48시간. 정확히 47시간 30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베이징 공항 대합실에서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심장 박동을 조절했어요. 1분에 60회. 표준 맥박수였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중국어 안내방송이 귀를 파고들었어요. 오늘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거든요. 3년 전 평양 교회의 비밀 훈련소가 떠올랐어요. 감정은 약점이다. 약점은 죽음을 부른다. 교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20가지 독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15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조용히 죽이는 법도 익혔습니다. 손가방 안에는 서윤이라는 가짜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도요. 최상민. 북한 정치국 위원이었다가 남한으로 도망친 배신자였습니다. 제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표적이었어요. 키 1m 72cm. 몸무게 70kg. 왼쪽 귀 뒤에 작은 흉터. 베이징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브리핑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박민호. 서울 중소기업 회계팀 과장. 33세. 미혼. 어머니 성화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지 6개월째. 상부에서 치밀하게 선택한 위장 결혼 상대였어요. 순진하고 의심 없는 남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새로운 신분이었어요. 서윤이. 중국 상하이에서 3년간 무역업 종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원하는 여성. 완벽한 가짜 인생이었습니다. 의심할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즉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행복한 만남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희입니다. 중국에서 방금 들어왔는데요. 박민호 씨와 첫 만남 일정을 잡고 싶어요. 상담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서윤희 씨. 박민호 씨가 벌써 연락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명동 카페는 어떠세요? 완벽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계산했어요. 첫 만남에서 호감을 주고 둘째 만남에서 신뢰를 쌓는 거였어요. 셋째 만남에서 감정을 자극하고 넷째 만남에서 프러포즈를 유도하는 것. 석 달 안에 결혼까지 끝내는 완벽한 플랜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동 카페에서 저는 박민호를 처음 봤어요. 키 1m 75cm. 체중 약 75kg. 근육량 보통. 위협지수 최하. 자료 사진보다 더 순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윤희 씨죠? 박민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훈련받은 대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를 정확히 3mm 올렸습니다. 눈을 살짝 가늘게 뜨는 미소였어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대 진동을 조절해서 남성들이 편안해하는 주파수로 맞췄어요. 민호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저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어요. 거짓말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민호는 제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윤희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중국에서 3년이나. 민호가 감탄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상대를 골라주다니. 첫 만남에서 저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네요. 심리학적으로 남자들은 완전히 얻지 못한 것에 더 집착했거든요. 민호의 표정에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두 번째 만남. 민호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윤희 씨,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저는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를 더 깊이 분석하고 있었어요. 영화를 볼 때 언제 웃는지, 언제 긴장하는지. 모든 반응이 정보였습니다. 로맨스 영화를 보는 동안 민호는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제 훈련받은 체온보다 2도 높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무슨 일이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즉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건 그냥 생리적 반응이야.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만남은 한강공원이었어요.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 정말 예뻐요. 특히 웃을 때가.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윤희를 사랑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여자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미경인 나를 안다면 절대 이런 말 못할 거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려왔어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의 생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인물아 바로 냉철한 이성을 되찾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만남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낸 거였습니다. 윤희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진심 어린 프러포즈였어요. 저는 훈련받은 대로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까지 짜냈어요. 네, 좋아요. 임무 완수를 위한 필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을까요? 왜 가슴 한구석이 아팠을까요? 반지를 끼우는 순간 민호의 손이 저를 감쌌어요.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체온 조절도 훈련의 일부였는데 왜 조절이 안 되는 걸까요? 결혼 준비 기간 한 달. 이 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저는 계속 민호를 관찰해야 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행복해하는 모습, 신혼집을 꾸밀 때 설레하는 표정. 모든 게 진짜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이상해.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감정을 느끼는 건 약점이었어요. 약점은 죽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바라볼 때마다 훈련받은 차가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무기들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독침, 목을 조를 수 있는 가느다란 줄, 그리고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약 캡슐. 최상민을 제거할 때 사용할 도구들이었어요. 바늘 끝에 발린 독은 3초 안에 심장을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제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어요. 나는 한미경이야. 북한에서 온 암살자고 감정 따위는 사치야. 결혼식 당일. 웨딩홀에서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며 저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의 여자가 정말로 서윤희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착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평범한 신부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야.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야. 버진로드를 걸으며 민호를 바라보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의 눈에서 진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기가 아닌 정말로 진짜 눈물이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호의 약속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존재하지 않는 서윤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신혼집 첫날 밤, 민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윤희야, 우리 정말 가족이 됐네. 이제 비밀 없이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밀 없이? 저는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암살자라는 것을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내 정체를 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민호였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새로운 환경이라 그런 거겠죠. 괜찮아요. 민호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울고 싶었습니다. 민호 씨, 만약 당신이 제 정체를 안다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만약 제가 당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래도 저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민호는 절대 저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건 서윤이라는 허상이지 한미경이라는 진짜 저가 아니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24시간 후 작전 개시. 최상민 위치 파악됨.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지하 1층 북카페. 내일 오후 3시 정각.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드디어 시작인 거였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물었어요. 누구한테서 온 문자야?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팸 문자예요. 하지만 민호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희야,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이 챕터. 민호의 질문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뒤로 숨기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삐진 척하며 몸을 돌렸어요. 민호가 제 어깨를 살며시 만지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을 텐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민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이 갈수록 작전 시간이 다가왔어요. 문자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4시간 후 작전 개시. 아침 7시에 민호가 일어났어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민호가 없으면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했거든요. 민호가 출근한 후 저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검은색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무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독침 3개, 목을 조를 수 있는 투명한 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약 캡슐. 그 독약은 특별했어요. 냄새도 맛도 없어서 커피에 타면 절대 들키지 않았습니다. 10분 안에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북한에서 만든 최신 독극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투명 캡슐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보이도록 단정한 회색 니트를 입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습니다. 최상민이 경계하지 않도록 해야 했거든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 삼성동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낼 예정이었어요. 감정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다시 한번 브리핑 자료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최상민은 매일 오후 3시에 현대백화점 지하 1층 북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혼자서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도망치기도 쉽고 CCTV 사각지대도 파악해뒀거든요. 오후 2시 40분. 저는 현대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북카페 출입구 2개, 비상구 하나.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 CCTV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2시 50분. 저는 카페 한쪽 구석자리에 앉아 추리소설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손에 쥔 독약 캡슐이 축축해졌습니다. 긴장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임무를 수행해왔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혹시 민호 때문일까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최상민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키 1m 72cm. 회색 양복에 검은색 가방. 왼쪽 귀 뒤에 작은 흉터까지. 그는 평상시처럼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차가운 계산,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완전한 차단. 최상민이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의 근처 테이블로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책을 읽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방에서 독약 캡슐을 꺼냈어요. 투명한 작은 알약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았어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최상민이 잠시 다른 곳을 볼 때를 노려야 했어요. 그가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 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독약 캡슐을 그의 커피잔에 떨어뜨리려던 그때 제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여진 최상민의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에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딸로 보였어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최상민에게 딸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휴대폰 화면에 둘 만큼 각별한 딸이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최상민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었거든요. 그의 눈빛이 의아해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휴대폰 속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어요. 임무가 우선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카페로 돌아갔어요. 최상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반쯤 마신 상태였어요.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독약 캡슐을 손에 쥐었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었어요. 실패하면 제 가족이 위험해졌습니다. 최상민이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독약을 떨어뜨리기 가장 좋은 각도였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민호였어요. 윤희야, 회의가 일찍 끝났어. 꽃을 사왔어. 우리 첫 결혼 기념일은 아니지만 매일이 기념일이잖아. 사랑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호가 꽃을 사왔다고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매일이 기념일이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딸이 있는 아버지의 목숨을요. 독약 캡슐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떨어진 투명한 알약을 바라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최상민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저는 재빨리 독약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흔들려 있었어요. 그때 최상민이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갔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그의 커피잔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독약을 바라봤어요. 이걸 떨어뜨리기만 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호의 문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최상민의 휴대폰 사진도 떠올랐어요. 두 개의 사랑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최상민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독약을 든 손을 커피잔 위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못하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민호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암살자였던 제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최상민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독을 타지 못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평범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임무를 실패한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실패에 대한 처벌이 혹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따뜻한 미소, 그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 그리고 오늘 보내온 문자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빨간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이 느껴졌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임무를 실패했다는 것을 북한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설상가상으로 민호가 제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민호와 함께 촛불을 켜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밤 11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어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무 완수했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실패했군. 이유가 뭔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감시하고 있었다. 내가 독을 타지 않았다는 걸 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내 남편부터 제거한다. 그 순진한 놈 말이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임무를 실패하면 민호를 죽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했어요. 최상민을 죽이고 민호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최상민을 살리고 민호를 잃을 것인가?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암살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알게 된 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지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독약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어요.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내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지를.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협박 전화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까지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내 남편부터 제거한다.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배가 아프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예전처럼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모습이 내일이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서울의 새벽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로 희미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는 암살자였고 오늘 누군가를 죽여야 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했어요. 민호가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거였어요. 세수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신혼의 기쁨이 얼굴 전체에 스며 있었습니다. 일찍 출근한다며 제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그 따뜻함이 제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민호가 출근한 후 저는 즉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젯밤 협박 전화의 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삭제된 거였어요. 그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정교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실 창문을 살펴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망원경일까요? 아니면 적용용 스코프일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벌써 그들이 온 걸까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둘이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국정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어요. 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이 저를 찾아왔다는 건 제 정체가 들통났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더 의심받을 거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김 과장과 박 대리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오후에 어디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집에서 정리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김 과장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이었어요. 현대백화점 지하 1층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는 어제 제가 북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오후 2시 50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들통난 거였습니다. 저는 깜빡했다며 당황한 척했지만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박 대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하더니 깜빡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김 과장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서윤희 씨, 아니 정확히는 한미경 씨.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한미경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한미경이 누구냐고 저는 서윤이라고 말했어요. 박 대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상민의 테이블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독을 타려던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거였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요원이라는 것도 최상민을 암살하러 왔다는 것도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 기회가 있었는데 왜 실행하지 않았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 과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안을 했습니다. 체포할 수도 있지만 협력하면 신분을 비밀로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북한의 계획을 알려주고 최상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협력이라고요? 북한을 배신하라는 뜻이었어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체포되고 민호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부인이 북한 간첩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민호가 알게 된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제 정체를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배신감, 분노, 아니면 공포? 내일까지 결정해달라며 명함을 놓고 나갔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북한에서는 내일까지 최상민을 죽이라고 했고 국정원에서는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였어요.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국정원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부인에 대해서요.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런 걸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국정원이 민호에게도 접촉한 거였습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원 확인차 그런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내일까지 결정해야 했어요. 북한을 배신하고 국정원과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명령을 따르고 최상민을 죽일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민호는 상처받을 거였어요. 제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저를 잃게 되거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였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거였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어요. 그때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결정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였어요. 내일 아침까지 최상민을 제거하지 않으면 박민호부터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라고 감정에 휘둘린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상관없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된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정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에서 검은 옷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독침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어요.
최상민의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면 조깅을 나간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잠든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는 다시 차가운 암살자가 되었습니다. 감정 따위는 사치였어요. 지금은 오직 임무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랑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분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독침이 들려 있었어요. 길이 3cm, 두께 1mm. 목동맥에 찔러 넣으면 10초 만에 심장이 멈추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서울의 새벽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저는 마치 죽음의 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최상민의 집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어요.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탈북 고위층답게 좋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이 그의 마지막 아침이 될 거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독침은 손목시계 뒷면에 숨겨뒀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완벽한 은닉이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5시 10분. 저는 최상민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보대로라면 그는 5시 30분에 조깅을 나올 예정이었어요. 한강공원까지 왕복 5km를 뛰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아파트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오는 주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 옆에 암살자가 앉아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그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였어요. 윤희야, 어디 갔어? 침대가 차가워. 일찍 산책 나갔나?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가 깼다는 뜻이었어요. 저를 찾고 있을 거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시 20분. 아파트 입구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최상민이었어요. 회색 운동복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수건을 걸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주저했어요. 어제 카페에서 본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최상민이 한강공원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최상민은 준비 운동을 시작했어요.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조깅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는 그의 뒤쪽 벤치에 앉아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독침을 손목시계에서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작은 바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거였어요. 최상민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깅하는 척하며 그의 뒤를 따랐어요. 강변길은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어서 어두운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범행 장소였어요. 800m쯤 뛰었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조깅하는 사람들과 떨어진 외진 구간이었어요. 최상민은 일정한 페이스로 뛰고 있었습니다.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점점 그와의 거리를 좁혔어요. 30m, 20m, 10m.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독침을 쥔 손을 들어 올렸어요. 목 뒤쪽 동맥을 노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상민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발걸음을 늦췄어요. 최상민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건 거였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지희라는 딸이 일찍 일어났다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오늘 학교 운동회가 있는데 못 간다고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회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의 운동회에 못 간다고 미안해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꼭 놀이공원에 가자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롤러코스터도 타고 솜사탕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을 거였어요. 제가 오늘 그를 죽일 예정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최상민이 휴대폰 바탕화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남자도 민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제가 죽이려는 건 그냥 표적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생각했어요. 제가 임무를 실패하면 민호가 죽을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했어요. 최상민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침을 다시 쥐고 그를 따라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상민이 속도를 늦추더니 저를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었어요. 같이 뛰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운동하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집이 근처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러자 최상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매일 나온다고, 딸이 있어서 건강해야 오래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딸 이야기였습니다. 건강해야 딸을 오래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9살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운동회가 있는데 못 가서 아쉽다고 했어요. 9살.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아빠가 갑자기 없어지면 얼마나 슬플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상민이 같이 뛰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뛰면서 기회를 노릴 수도 있었거든요. 둘이서 나란히 뛰기 시작했어요. 최상민은 계속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똑똑한지,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어요. 아빠가 매일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달리기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남자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북한을 배신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냐고 물어봐서 결혼했다고 대답했어요. 축하한다며 신혼 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자신도 지희 엄마와 신혼여행 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10분 정도 함께 뛰었을 때 최상민이 멈춰 섰어요. 지희가 일찍 일어나면 아침 준비해줘야 한다며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의 아침을 준비해주려고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최상민이 오늘 좋은 분 만나서 즐거웠다고 했어요. 내일도 나오면 또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내일도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내일은 없을 거였습니다. 오늘이 그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기회가 왔어요. 인적이 드문 주차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독침을 손에 쥐었습니다. 최상민의 목 뒤를 겨냥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최상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희가 배가 아프다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최상민의 표정이 걱정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와야겠다고, 금방 갈 거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최상민이 급히 발걸음을 빨렸습니다. 딸이 아프다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아픈 딸을 위해 약을 사러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독침을 든 손을 내렸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아픈 아이를 위해 약을 사러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는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또 실패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실패였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어디 있냐고 걱정된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호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걱정했다며 어디 갔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산책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윤희야, 방금 전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 이상한 전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전화해서 말하더라. 당신 부인이 누군지 아느냐고. 그리고 오늘 밤 12시까지 최상민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부터 죽는다고 했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민호에게 연락한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최상민이 누구야? 그리고 너는 정말 누구야?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온 암살자라는 것을, 우리의 결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미경이라고요. 서윤이는 가짜 신분이었다고 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아파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문 닫히는 소리였어요.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3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창문으로 다가가 살짝 커튼을 젖혔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멈춰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온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임무를 2번이나 실패한 저를 제거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위험했어요.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거거든요. 민호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거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행동에 들어갔어요. 가방에서 비상용으로 숨겨둔 권총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제가 무기를 다루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그제야 제가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실감한 것 같았어요. 저를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가 피했습니다. 제 손길을 거부한 거였어요. 그 순간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것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목숨이 위험했거든요. 저는 아파트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어요. 현관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를 통해 옆동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15층이 아니라 3층이었습니다.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베란다를 통해 탈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이해한 것 같았어요.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중한 척하는 소리였지만 저는 속임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곧 문을 부수고 들어올 거였습니다. 저는 민호를 베란다로 끌고 갔어요. 옆 동까지는 약 2미터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드릴 만한 거리였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먼저 제가 뛰어넘어 안전한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옆동 베란다에 무사히 착지했습니다. 이제 민호 차례였어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뛰어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민호에게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뛰어오라고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베란다 난간에 올라섰어요. 높이를 내려다보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 안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눈을 꼭 감고 뛰었습니다. 저는 그를 받아냈어요. 둘 다 바닥에 넘어졌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옆동 베란다에서 우리가 있던 집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베란다에 나와서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우리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진짜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민호는 숨이 차서 따라오기 힘들어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였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하 주차장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포위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반대편 출구로 나가야 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뒤쪽 비상구로 향했어요. 다행히 그쪽은 아직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가자마자 또 다른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 놀이터 쪽으로 뛰었어요. 나무와 놀이기구 사이로 숨으며 추격자들을 따돌려야 했습니다. 민호가 점점 지쳐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바로 뒤까지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놀이터 끝에 작은 언덕이 있었어요. 그 너머로는 다른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그곳까지 가면 일단 안전할 거였어요. 하지만 언덕을 넘는 동안 완전히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민호를 먼저 보내고 제가 뒤에서 엄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추격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는 사이에 민호가 도망치는 거였어요.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신호를 주면 언덕으로 뛰라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뛰라고 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추격자들이 놀이터에 나타났어요. 5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큰 나무 뒤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나무 뒤에서 뛰어나왔어요. 동시에 발포하며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소음총이라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추격자들이 모두 저에게 총구를 돌렸어요. 민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라고요. 뛰라고요. 민호가 언덕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발포하며 그의 탈출을 엄호했습니다. 총알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민호의 안전만이 중요했습니다. 민호가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제 다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피를 흘리며 저는 계속 싸웠습니다. 하지만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추격자들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였어요. 추격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보다 오래 걸렸고 이제 위험해진 거였어요.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격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리더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입모양으로 봐서는 다음에는 없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배신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다리 상처로 비틀거리며 나무에 기대 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시작인 것 같기도 했어요. 잠시 후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총상을 입은 시민으로 위장했어요. 강도를 만났다고 둘러댔습니다. 경찰들은 응급처치를 해주며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민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무사히 도망쳤을까요? 다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호의 몸은 구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제가 북한 간첩이라는 사실을 안 그가 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였어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추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민호와 함께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저를 이해해 줄까요? 혹시 제 진심을 알아줄까요? 그 희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진짜 절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다리 총상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소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 정체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완전히 거부한 거였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퇴원날 아침, 간병사가 제게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최고 위층이었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무 실패에 대한 최종 처벌이 결정됐다고요. 오늘 저녁 8시에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혼자 와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나오지 않으면 박민호부터 시작해서 제가 남한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제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이 온 거였어요.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를 생각했어요. 제가 나가지 않으면 그가 위험해질 거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오늘 밤이 제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요. 저녁 7시.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노을이었습니다. 반포대교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7시 50분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8시 정각.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보위부 최고 위급 간부였어요. 직접 남한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 뒤로 2명의 경호원이 따라왔어요. 모두 총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간부가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임무를 2번이나 실패했다고, 게다가 국정원과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배신자라는 거였어요.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감정에 휘둘려서 임무를 실패한 것도, 결국 북한을 배신한 것도 맞았어요. 간부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처형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민호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왜 여기 온 거죠? 너무 위험했어요. 북한 간부들이 민호를 해칠 수도 있었거든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우리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간부들이 경계하며 총에 손을 갖다 댔어요. 민호가 간부에게 말했어요. 제발 총을 내려달라고,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경이가 왜 임무를 실패했는지 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을 배웠다고,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호가 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부가 권총을 민호에게 향했어요. 방해하면 함께 죽는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상관없다고, 미경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호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간부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저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총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저를 향한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들려온 거였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김 과장과 박 대리, 그리고 여러 명의 지원팀이었어요.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간부들과 국정원 요원들 사이에서 총알이 날아다녔어요. 저는 민호를 끌고 벤치 뒤로 숨었습니다. 모두 소음기 착용한 총이라 총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강공원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민호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지만 저를 놓지 않았어요. 그 따뜻함이 제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총격전이 5분 정도 계속됐을 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국정원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신호를 보냈어요. 북한 간부들은 모두 체포되거나 도망쳤습니다.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겠다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지킬 것이 있었거든요. 한강둑에서 민호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민호가 제 진짜 이름을 불렀어요.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과거도 현재도 모두 제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그가 사랑하는 여자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시 결혼하자고, 이번에는 진짜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결혼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김 과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급히 봤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 과장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방금 북한 본부에서 긴급 통신을 감청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체포된 간부는 미끼였다는 거였어요. 진짜 암살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표는 저가 아니었어요. 최상민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최상민을 제거하라는 최종 명령이 떨어진 거였어요. 저를 미끼로 써서 국정원의 주의를 끄는 동안 진짜 암살팀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결국 제 때문에 최상민이 위험해진 거였습니다. 제가 임무를 실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김 과장이 급히 말했어요. 지금 당장 최상민을 보호하러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10시 30분이었거든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함께 가자고. 이번에는 정말로 사람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제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됐거든요. 차에 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만약 오늘 밤 최상민을 구하지 못한다면 저는 영원히 살인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거였습니다. 시계는 벌써 10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국정원 차량이 서울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제 심장도 그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0분. 최상민을 구하기까지 단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김 과장이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최상민은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안전가옥에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북한 암살팀도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싸움이었어요. 민호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자원해서 나선 거였습니다. 10시 50분. 안전가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이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건물은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최상민은 2층에 있고 국정원 경비팀 4명이 보호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북한 암살팀은 최소 6명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건물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어요. 정면, 후면, 그리고 측면 창문까지. 모든 침입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10시 55분. 김 과장의 무전기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북한 암살팀이 발견됐다는 거였습니다. 건물 후방 200m 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어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민호가 후문으로 들어가서 최상민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로 했어요. 김 과장과 박 대리는 정면에서 암살팀을 막기로 했습니다. 10시 58분. 행동 개시였습니다. 저와 민호는 건물 뒤쪽으로 이동했어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후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미 제압당한 거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층은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총소리가 들렸어요. 2층에서였습니다. 이미 전투가 시작된 거였어요. 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정원 경비팀이 모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최상민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북한 암살자였어요. 암살자가 최상민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권총을 들고 복도 모서리에서 조준했어요. 하지만 최상민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실수하면 그를 다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상민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감사의 마음이었을까요? 암살자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최상민을 향한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발포한 거였어요. 암살자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그가 뒤로 비틀거렸고 최상민이 재빨리 몸을 피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암살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호가 나타났어요. 의자를 들고 암살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 한 번 못 쏴본 평범한 회사원이 목숨을 걸고 적에게 달려든 거였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민호의 공격에 암살자가 비틀거렸어요. 그 틈에 저는 두 번째 암살자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위험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과 박 대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상황이 종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암살자들도 모두 체포됐다고 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최상민이 제게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고요.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민호가 제 어깨에 자켓을 걸쳐줬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 평범한 삶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범한 삶이라니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저와 민호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거짓말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암살자였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을 수 있다니요. 민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줄 때 저는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최상민도 결혼식에 왔어요.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저 덕분에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민호와 처음 약속했던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민호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저는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요. 1년 후 저희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이름은 지희로 지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이었어요. 딸을 안고 있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요. 지금 저는 국정원에서 북한 전문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민호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줍니다. 어젯밤 딸을 재우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지희가 자라면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아빠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짜 사랑을 배웠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는 한때 차가운 사람이었다고. 감정을 모르는 기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아빠를 만나면서 비로소 사람이 됐다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아무리 어둡던 과거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희도 그런 사랑으로 자라고 있다고요. 가끔 꿈을 꿔요. 북한에서 훈련받던 시절의 꿈을요. 차가운 교관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감정은 약점이다. 약점은 죽음을 부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요.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에요. 사랑은 죽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오늘도 저는 딸과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웃으며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 평범함이 바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행복이에요. 한미경이라는 이름의 간첩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남은 건 민호의 아내이자 지희의 엄마인 한 여자의 행복한 삶뿐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젊은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가 더 많이 전달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우리 젊은이들 각성시켜야 할 의무 갖고 계시니까요. 혹시 지금 들으시는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